1903년 5월 4일 뉴욕의 한 공원에서 토피라는 이름의 코끼리가 수백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형되었습니다. 스위치를 켜자 6600볼트 전류가 코끼리의 몸을 관통하며 창동처럼 폭발했습니다. 몇 분 후 코끼리는 차가운 땅 위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과학적 진보가 만든 인도적인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천재 토마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 사이의 미래를 둘러싼 전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대결은 어떻게 진행되었고 결국 누가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1870년대 유럽은 산업혁명의 짙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젊은 기술자 니콜라 테슬라는 자신의 이성을 찾아 열심히 연구 중이었습니다. 그의 첫 전환점은 1875년 오스트리아의 기술학교에서 공부하던 시절 찾아왔습니다. 테슬라는 당시 가장 현대적인 발전기를 처음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기계는 회전 운동을 전기로 바꾸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에 감탄했지만 테슬라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회전 운동에서 생성되는 전류는 본래 계속 방향이 바뀌는 교류였지만 사람들은 이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강제하는 기계 장치를 붙였습니다. 테슬라는 전류의 본성을 따라 운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즉시 거부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직류 전기가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어가 쉽고 안전하며 실제 구현도 비교적 간단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실제로 응용할 방법은 몰랐지만 그것이 전혀 새로운 원리를 여는 열쇠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재정난으로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완성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헝가리에서 전신국으로 옮겨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재능 덕분에 곧 시스템 감독관으로 승진했지만 교류 전기에 대한 집착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연구에 몰두하며 업무를 맡고 식사와 휴식을 거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습니다. 바로 그 극한의 순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테슬라가 공원을 산책하던 중 수개월 동안 찾아 헤매던 아이디어가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형태의 모터 구조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회전하는 자기장을 이용해 전류만으로 완전히 회전하는 운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머릿속에는 각 회전축, 철심이 실제 기계처럼 생생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품 간의 맞물림을 점검하고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하며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그의 과학적 여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테슬라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 시제품이나 도면, 실험이 필요 없다. 머릿속으로 모두 구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상처럼 들릴지 몰라도 그에게는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3개월 후 테슬라는 헝가리를 떠나 파리로 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에디슨이 설립한 유럽 지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공상적인 생각을 가진 젊은 기술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그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괴짜일 뿐이었습니다. 테슬라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연구실을 임대하고 교류모터의 첫 시제품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장치가 완성되자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그대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은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발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84년 테슬라는 대륙을 떠나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몇 장의 기술 도면, 추천서 한 통, 그리고 하루살이 같은 몇 톤의 돈뿐이었습니다. 미국에 처음 도착한 그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안정적인 거처도 없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한복판에서 그는 단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이민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한편 토마스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중에게 그는 끈기와 현실감, 그리고 미래를 정복하려는 열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에디슨은 안전하고 접근이 쉬운 백열등을 만들기 위해 멜로파크 연구소에서 동료들과 몇 달 동안 작업했습니다. 1200번이 넘는 실패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79년 10월 그는 일본에서 가져온 대나무를 시험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가열하면 이 소재는 탄화 섬유로 변해 내열성이 높아지고 전류를 통과시키면 일반 조건에서도 수십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발했습니다. 곧바로 에디슨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일상에 들어오려면 발전소, 전선, 스위치, 전력계까지 완벽한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 1882년 뉴욕 맨하튼 중심부에 에디슨이 설립한 펩스트리트 발전소가 정식으로 가동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전력 공급 시스템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약 80개 건물에 400여 개 전구를 밝혔습니다. 몇 년 만에 전구 수는 1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인프라 확장이 계속되면서 몇 블록에서 시작된 전력 공급망은 점차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력은 하루 종일 끊김없이 공급될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에디슨을 멜로파크의 마법사라 부르며 그의 발명을 신기한 마법처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직류 전력은 짧은 거리만 전달할 수 있었고 몇 블록을 지나면 전압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효율을 유지하려면 각 지역마다 발전소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인프라는 복잡하고 비용이 급등했으며 여러 지역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각 발전소는 작은 지역만 담당했으며 하나의 통합망으로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에디슨의 시스템은 명백히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점을 테슬라는 처음부터 간파했습니다. 그는 교류 전기만이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교류 전기를 현실화하려면 테슬라는 당시 전력 산업을 주도하던 토마스 에디슨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는 강한 신념을 안고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곧바로 에디슨 머신워크에 채용되어 상업용 전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핵심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테슬라는 솔직한 대화와 명확하고 논리적인 문제 접근 방식으로 에디슨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험삼아 오리건호의 조명 시스템을 수리하는 임무가 주어졌고 테슬라는 며칠 만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측정과 효율적인 개선하는 감독팀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발전기 업그레이드, 전력망 문제 해결, 다양한 기술적 난제를 맡게 되었고 그의 헌신과 탁월한 능력은 에디슨의 큰 만족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기술적 사고 차이는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지구의 아크 조명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때 테슬라는 기존 직류 대신 교류를 사용하여 전송 효율을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즉시 거부했습니다. 회사의 기술 방향과 맞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에디슨은 직류 전력망 구축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 기존 운영 모델을 바꾸는 것은 그의 이익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거부하면서도 에디슨은 테슬라에게 기존 전력망 효율을 개선하면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테슬라는 몇 주 동안 기존 시스템 구조와 전력 회로를 재개선하고 개선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고 전력망은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손실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에디슨에게 상금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롱 섞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미국식 유머를 이해하지 못한 테슬라는 깊이 실망하고 에디슨 머신워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테슬라는 직류가 미래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아님을 증명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퇴직 후 테슬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무덤 파기 같은 잡일도 했습니다. 1886년 소규모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뉴저지에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도록 도왔습니다. 본사는 에디슨 연구소가 있던 멜로파크 근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 만에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그를 배제했습니다. 1887년이 되어서야 테슬라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맨하튼에 연구실을 열고 1888년 봄에는 교류모터와 변압기 시스템 관련 연소 7개의 특허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그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미국 전기공학자 협회 회의에서 자신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기업인 사이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는 조지 웨스팅하우스였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 산업계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증기, 브레이크와 압축 공기, 신호, 도시 인프라 분야에서 혁신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습니다.
1884년부터 웨스팅하우스는 전국 규모 전력망 확장을 목표로 전력회사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부분 전력망은 직류로 운영되고 있었고 그는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테슬라를 기술 고문으로 초청했을 뿐 아니라 교류 관련 특허 전체를 매입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금 또는 주식과 함께 테슬라 기술로 판매된 전력 1kW당 2.5달러의 로열티를 포함해 6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재 과학자와 시대를 앞서간 사업가의 동맹이 탄생했습니다. 교류전기는 더 이상 도면 속 개념이 아니었고 수백만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1886년 웨스팅하우스의 재정 지원으로 매사추세츠 주 그레이트 베링턴에 첫 고류 전력 분배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에 합류하자 이 전력망은 빠르게 확장되어 많은 공장, 주거지, 주요 인프라 시설에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교류 기술의 뛰어난 잠재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언론은 수 킬로미터 이상 전송해도 에너지 손실이 거의 없는 교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거의 10년 동안 에디슨이 장악했던 전력 산업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수백만 달러 투자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에디슨은 대규모 선점 캠페인을 벌여 교류 전기에 대한 공포를 심어주려 했습니다. 에디슨의 기술팀은 공개 시연회를 조직해 교류 전기록에 고양이, 심지어 말까지 감전사시키는 장면을 기자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1903년 영상에서 언급된 코끼리 토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토피는 뉴욕 코니 아일랜드의 유명 놀이공원에서 공연하던 아시아 코끼리였지만 학대받다 조련사를 죽인 사건이 발생하자 관리 측은 공개 처형을 결정했습니다. 1903년 5월 4일 토피에게 시안화가 묻은 당근을 먹이고 발의 전선을 묶은 뒤 6600V 교류 전기로 감전시켰습니다. 전체 과정은 에디슨 제작사에 의해 촬영되었고 곧 영상은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당시 뉴욕 당국은 교소형 대신 사용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에디슨은 교류 전기가 매우 위험하며 신속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90년 8월 윌리엄 컴런은 전기로 처형된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예상보다 길어 살인범의 몸은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하게 경련하고 불에 타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도끼로 처형하는 편이 더 인도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에게 이는 교류 전기 선전에서 절대적인 승리였습니다. 교류 전기 시스템의 이미지는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미래의 솔루션으로 여겨졌던 기술이 이제 죽음의 상징과 결부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기회는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콜롬비암 엑스포에서 찾아왔습니다. 엑스포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기 조명 프로젝트를 필요로 했으며 10만 개 이상의 전구를 몇 달 동안 밝혀야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에디슨은 이미 경영권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의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합병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신생 기업은 직류 전력을 사용한 제안을 제출했지만 비용은 55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의 교류 전기 계획은 절반 비용으로 에너지 효율과 전송 성능에서 우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류 전기 방안이 선택되었습니다. 1893년 5월 엑스포 개막식에서 전시구역 전체가 이전에 볼 수 없던 환한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당대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자 교류 전기의 미래를 선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해 니아가라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의 평균 유량 6,000세제곱미터S를 활용해 수만 킬로와트 전력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직류 운영을 제안했지만 장거리 전송과 에너지 효율 문제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이 채택되었고 프로젝트는 같은 해에 착공했습니다. 1895년 최초의 교류 전력은 니아가라 발전소에서 약 40km 떨어진 버팔로시까지 전달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적용된 12개의 특허 중 9개가 테슬라의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으로 거의 2개월간 이어진 세계 조명 경쟁이 막을 내렸습니다.
초기 산업시대의 상징이었던 에디슨은 테슬라가 발전시킨 교류 전력 앞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류 시스템은 장거리 전송에서 뛰어난 효율을 입증하며 대규모 전기화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승자는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 완전한 영웅은 처벌자 없이 존재할 수 없듯 에디슨은 종종 잔혹한 천재로 묘사되어 왔고 동료를 짓밟고 정상을 밟은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테슬라는 배신당하고 공적을 빼앗긴 불운한 피해자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가 전부 진실일까요? 실제로 니콜라 테슬라의 재능은 당시에도 결코 과소평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천재로 평가받았고 1896년 19세기 위대한 과학자 윌리엄 톰슨은 테슬라의 전기과학 기여를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또한 두 발명가의 관계가 전혀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받은 가장 권위 있는 상 중 하나가 바로 에디슨 훈장이었고, 이 상은 에디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실제로 방해는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수상연설에서 에디슨의 인내와 창의성을 칭찬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해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아마도 1944년 존 엘리라는 기자가 테슬라의 자서전을 출간하면서 에디슨을 교활한 악역으로 묘사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테슬라에게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신입 직원에게 거액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당시 5만 달러는 에디슨 회사의 조기 자본과 맞먹는 금액이었고 테슬라의 53년 수입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의 많은 이야기는 이 책에서 영감을 받아 각색된 경우가 많아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사람들은 1903년 도피의 전기감전 사건을 에디슨이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실제로 도피는 1903년 1월 처형되었으며 교류와 직류 전쟁은 이미 10년 전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에디슨은 전력 사업을 더 이상 통제하지 않았고 도피 처형은 공원 경영진과 미국 동물보호협회가 상해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두 과학자의 경쟁 이야기는 역사적 드라마를 위해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니콜라 테슬라는 경쟁 상대 없이도 빛날 수 있었고 직류 전기 전쟁에서의 실패가 에디슨을 영원한 패자로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디슨은 계속 혁신하며 음향, 영상,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명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길은 달랐지만 테슬라와 에디슨 모두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상징으로 기억될 자격이 충분합니다.